너와 나, 우리 인류의 가장 작은 비밀이 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그것은 운명을 좌우하고 죽음을 예언한다. 해마다 한 번씩 전 세계에서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존은 9살이다. 존의 얼굴과 손엔 노화의 흔적이 보인다. 1년에 5살 내지 10살씩 나이를 먹는 조로증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 모임에 참가 나이는 20명 정도다. 같은 병에 걸린 아이를 둔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의논한다. 유전자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조로증의 원인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이건 역시 오랫동안 남아있던 노화의 신비를 벗기는 일이다. 유전자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체적인 생명의 구조가 조만간 밝혀질 단계에 와 있다. 지금까지 노화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젠 유전자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옛부터 인류는 불로장생을 꿈꿔왔다. 기원전 300년경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약을 알고 있다는 서복에게 엄청난 양의 보물을 주면서 그 약을 구해오게 했다. 하지만 서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21세기 유전자 과학은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들은 인간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간 세포는 보통 배양 상태로 증식될 경우 6개월을 못 넘긴다. 하지만 이 세포는 1년이 넘도록 살아있다. 이번 시간엔 유전자의 청사진을 통해 유전자가 노화와 죽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시켜줄 단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열대의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의 섬으로 사람들이 장수하기로 소문난 세계적인 명소다. 백 세 이상 된 고령자의 비율이 일본 최고를 기록하는 곳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평균 예상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놓지 않는다. 하츠 시모제 씨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술로 만드는 직물인 미야코 조프를 짜고 있다. 수천 가닥의 날실 위로 시시를 짜넣으며 가로 세로의 문양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복잡한 모양의 천을 만들고 있다. 매달 하츠시 집에선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 노인들은 옛 시절 얘기로 얘기꽃을 피우면서 빼놓지 않고 이 지방 특유의 춤인 구이자를 춘다. 동창들의 나이는 모두가 88이다. 하츠시와 동창들의 유전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류큐닥의 연구원들은 오키나와 노인들을 방문해서 노인들의 유전자에 숨겨진 신비를 연구한다. 뭐 40살ですね. 지난 20년 동안 마고토 스즈키 씨는 대략 600명의 100세 이상 고령자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 노인들의 유전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다.足があんまり自由に早めに歩かないもんですから。 인체세포 하나인 20수 이상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모두가 부모에게서 절반씩 물려받은 것이다. 염색체는 크기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46개의 염색체를 46권의 책으로 생각해보자. 병원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6번 염색체 속의 면역 유전자들에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유전자는 크게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하치 씨의 동창 10명 중 3명은 오키나와 장수 노인의 특징인 독특한 유전자 조합을 보인다. 이 조합엔 반드시 DR1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침입한 병원균에 재빨리 반응한다. 하지만 DR9 유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류마티스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쉽다.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유전자 조합에는 DR9 유전자가 아닌 DR1 유전자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이들 노인에겐 질병에 강한 유전자 조합이 있음을 뜻한다. 장수의 비밀은 면역 유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유전자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장수 노인은 122세까지 살았다. 1997년에 작고한 잔느 깔망씨가 그 주인공이다. 잔느 씨 부친은 90세, 모친은 93세까지 살았다.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망 2년 전까진 아주 정정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본인의 장수 비결은 뭡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병들지 말아야죠. 난 여태 병난 적이 없다오. 늘 운동하시나요? 네, 아주 많이 해요.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많이 걷죠. 재밌어요. 건강엔 아주 그만이에요. 프랑스와 샥터 교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잔느 깔망씨를 비롯한 프랑스 100세 장수 노인들의 유전자를 연구 중이다. 그는 면역 유전자 외에도 19번 염색체 속에 두뇌 활동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아포지 단백 2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다. 이 유전자에는 E2, E3, E4의 세 종류가 있고 각자 약간씩 다른 유형의 단백질을 만든다. 이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에 크게 관여한다. 알츠하이머병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 섬유질 같은 물질이 뇌세포에 달라붙어 뇌세포를 죽게 할 때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투형 단백질은 이런 물질이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한다. 하지만 이 4형 단백질은 다르다.
양친에게서 E4형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이 유전자를 2개 가진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시기도 빠르죠. 예를 들어 1개만 가진 사람이 80세에 발병한다면 2개 가진 사람은 70세에 발병합니다. 반대로 E2형 유전자 1개를 가진 사람은 이 병에 걸릴 위험이 적습니다. 설령 병에 걸린다고 해도 말년에나 발병하게 되죠. 잔느 깔망 씨의 유전자 조합은 E2형과 E3형으로 알츠하이머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조합이다. 정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100세가 넘게 사는 사람들은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가 있거나 백내장이나 암을 예방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특별한 장수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사람에겐 질병을 예방하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명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노화와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은 잔느 깔망 씨처럼 약 120년이라고 한다. 그럼 무엇이 불로장생의 꿈을 가로막는 것일까? 인간을 빨리 늙게 만드는 병인 조로 증후군에는 여러 증상이 있다. 최근 그중 한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견됐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 (43세의) 다니엘 앙리 씨는 파리 근교에서 홀로 살아간다. 그는 조로 증후군의 하나인 워너 증후군 환자다. 이 증후군은 30세를 전후로 해서 주로 발병한다. 이때부터 환자는 정상 속도의 2배나 빨리 늙기 시작한다. 모터사이클을 즐겼던 다니엘 씨는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는 25세에 처음으로 이 증상을 자각했다. 전기 기술자였던 다니엘 씨는 손발의 감각이 떨어짐을 느꼈다. 수많은 병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31살에 조로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갈수록 다리의 감각을 잃기 시작하더니 몇 차례나 지붕에서 떨어질 뻔했다. 결국 일자리도 잃었다. 발의 혈관이 노화되자 궤저로 손상을 입었다. 마침내 2 발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 다니엘 씨의 혈액은 시애틀의 조지 마틴 교수에게 보내졌다. 마틴 교수는 워너 증후군 연구원으로 전 세계의 혈액 표본을 수집해서 그 유전자들의 공통인자를 찾아내는 데에 몰두했다. 1996년에 드디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밝혀졌다. 그 공통인자는 8번 염색체 속의 유전자 돌연변이었다. 양친에게서 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이 유전자가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 생산을 방해한다. 이 단백질은 DNA의 이중나선을 푸는 데 필요한 효소다. DNA 간에 유사한 글자의 조합이 있을 경우 글자들이 자리를 바꿔서 DNA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DNA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효소는 이런 잘못된 조합을 풀어서 DNA의 피해를 막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효소가 돌연변이로 작용하지 못하면 피해는 누적된다. 다니엘 씨의 급속한 노화의 원인은 DNA의 피해가 급속하게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피해의 누적이 불로장생의 꿈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임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한 DNA를 지닌 사람들조차 매일같이 피해를 입는다. 인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다. 호흡 과정을 통해 유입된 산소는 몸 전체에 있는 세포들에게 전달된다. 그 후 산소는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는 여분의 전자 하나를 얻어서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산소는 이 여분의 전자를 버리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상태의 산소를 과산화물, 즉 슈퍼옥사이드라고 한다. 슈퍼옥사이드는 세포 조직에다 전자를 던져서 세포에 피해를 준다. 슈퍼옥사이드는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서 DNA의 기능을 방해한다. 단 하나의 세포를 놓고 보더라도 DNA는 매일같이 수천 곳의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하지만 DNA 자체에는 즉시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교한 방어 체계가 있다. 그중 하나는 피해를 복구하는 역할을 맡는 효소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DNA는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는 효소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갈수록 늘어간다. 감시효소는 그 피해 상황을 알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감시효소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파괴효소에게 DNA를 잘라버리도록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가 자살하는 일명 세포 사멸이다. DNA가 손상된 세포들이 자살함으로써 몸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서 뇌에서 세포가 죽으면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뇌 기능이 약화된다. 심장의 근육세포가 줄어들면 몸 전체엔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인체의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인체의 노화로 이어지는 DNA 피해를 줄인다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제나이 나카무라 씨는 오키나와 주민이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거의 매일같이 혼자 고기잡이에 나선다. 제나이 씨는 오키나와 전통의 고기잡이 방식대로 아무런 장비 없이 잠수한다. 산호초 위에 그물을 펼쳐놓고 긴 막대 하나로 물고기들을 그물 쪽으로 몬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어부는 몇 없다. 오키나와에선 어부를 바닷사람을 뜻하는 우민추로 부른다. 우민추가 되려면 물때와 물고기의 습성에 정통해야 하고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계속해서 잠수할 만한 힘과 지구력이 있어야 한다. 뉴욕교 대학에서는 슈퍼 옥사이드로 피해를 입은 제나이 씨의 세포 숫자를 연구한다. 이것은 늙은 쥐의 세포다. 붉은색이 피해를 입은 곳이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를 입는 곳은 늘어난다. 제나이 씨처럼 나이든 오키나와 노인들에겐 그런 피해가 적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1번 염색체 속의 효소가 이런 피해를 강하게 막아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효소는 DNA의 방어팀으로 볼 수 있다. 이 효소는 슈퍼옥사이드가 지닌 여분의 전자를 제거한다. 이런 식으로 DNA 피해를 감소시켜 노화를 막는다. 이 효소의 작용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제나이 씨를 비롯한 오키나와 노인들의 효소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DNA 피해가 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몸이 늙어감을 알 수 있다. 노화는 세포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일단 잃어버린 세포는 과연 대체할 수 없을까? 인체는 세포 분열로 새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혈관벽에서 피해를 입고 떨어져 나가는 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세포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분열하지 못하면 몸은 더 이상 새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불로장생의 꿈을 가로막는 또 다른 원인은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나이 씨의 손자인 시게끼는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시게끼는 바다의 마법사로 추앙받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물고기 양식 기술을 공부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우민추의 기술을 배울 생각이다. 一つ、はい。初めは2つだろ。このぐらいか。 시계끼 같은 젊은이의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한다. 하지만 노인의 세포 분열은 활발하지 않고 결국엔 분열을 멈춘다. 지금까지는 세포는 끝없이 분열한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레너드 헤이플릭 교수는 배양되는 세포의 성장을 관찰하다가 세포의 분열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세포 속에는 시계처럼 수를 세는 기능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생물마다 세포가 분열해서 숫자가 2배로 느는 횟수와 수명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의 경우는 세포가 분열하는 횟수는 15번 내지 20번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배아 세포가 50번 내지 70번 분열합니다. 그 횟수가 가장 높은 동물은 갈라파고스 거북으로 무려 125번에 달하고 최대 수명도 약 175년입니다. 세포 속에 숨겨진 이 시계는 무엇일까? 저승사자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박사의 손을 부여잡고 지하동굴 속으로 끌고 내려간다. 이것들은 생명의 촛불이다. 긴 것이 아이의 것이고 짧은 것은 노인의 것이다. 내 촛불은 어떤 겁니까? 박사가 물었다. 저승사자는 금세라도 꺼질 듯한 촛불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라, 저것이 내 것이다. 이 얘기는 그림 동화에 나오는 생명의 촛불이다. 세포 속에는 이 촛불들처럼 점점 줄어드는 시계가 있다. (1990년에) 발간된 잡지 속엔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DNA의 일부가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염색체의 양 끝에서 빛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확대해보자. 염색체엔 둘둘 말린 DNA 띠가 있다. 양 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 10,000개의 글자로 만든 TTAGGG의 염기 배열이 반복된다. 이 부분을 텔로미어로 부른다. 염색체들은 이 텔로미어 덕분에 각자의 끝부분을 보호할 수 있다. 특별한 방법으로 텔로미어를 붉게 물들여보자. 세포가 분열됨에 따라 붉은 점들이 줄어드는 게 보일 것이다. 이는 텔로미어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18번 분열한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와 65번 분열한 것을 비교해보면 65번 쪽이 몇천 글자 더 부족하다. 어째서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줄어들까? 세포가 둘로 나뉠 때는 한 가닥의 DNA도 둘로 나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DNA의 이중 나선을 약간씩 풀어놓은 후 효소로 이 부분을 복제해야 한다. 효소들은 DNA가 풀린 곳으로 가서 복제하고 앞서서 복제한 부분과 이어지게 한다. 하지만 효소들이 늘 DNA의 맨 끝부분까지 맞춰놓진 못한다. 그래서 복제되지 않은 곳이 생기기 때문에 텔로미어는 갈수록 짧아지는 것이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염색체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세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열을 중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짧아진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면 노화가 진행된다. 텔로미어야말로 우리의 수명을 조금씩 단축하는 시계다. (1998년 1월) 한 생명공학 벤처회사의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은 관계로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이런 사태는 이 회사가 불로장생약을 발견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이 연구는 이 회사와 공동 연구 중인 텍사스 대학의 주도로 진행됐다. 제리 셰이 교수는 텍사스 대학의 교수 겸 이 회사의 고문이다. 셰이 교수는 유전자 조작으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몇 배 더 늘림으로써 인간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우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낼 수 없었던 훨씬 더 많은 세포 분열을 성공시킨 것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어떤 유전자, 어떤 영양소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연구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 효소로 한 인간 세포에서만 실험한 것이지만 실효성은 없다. 5번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그 효소는 바로 세포의 수명을 늘려주는 마술사인 텔로머라제다. 텔로머라제는 세포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원래의 길이로 복구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텔로머라제는 주로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든다. 이는 후손에게 짧아지지 않은 텔로미어를 물려주는 게 목적이다. 반면에 체세포에서는 텔로머라제가 생식세포에서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효소가 몸 전체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게 해서 불로장생할 순 없을까? 인체엔 60조 개의 체세포가 있는데 그중엔 슈퍼옥사이드의 공격으로 세포 속의 DNA가 완전히 파괴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런 세포는 죽는다. 텔로머라제는 손상된 DNA 끝부분에 텔로미어를 붙여서 세포를 살아있게 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포가 살아남으면 그것이 바로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킨다. 제 아무리 모든 세포를 죽지 않게 만든다 해도 그 세포들 자체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DNA를 지니는 한 불로장생의 꿈은 실현되기 힘들다. 가지야마는 오키나와의 전통의식이다. 97세 된 노인들이 바람개비를 들고 7개의 교차로와 7개의 다리를 건너는 풍습이다. 이 의식은 저승의 강을 건너는 것을 상징하며 저승으로 건너가는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다.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달려와 노인을 만지면서 자신들도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고 한다. 장수의 섬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인생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방식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것이다. 인간은 왜 불로장생할 수 없을까? 그 해답은 지금까지 이어온 생명체의 진화 과정 속에 숨어 있다. 생명체는 결국 죽는다. 이는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할 당시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다. 생명체는 그 기나긴 진화의 시간 동안 두 갈래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은 바로 대장균과 효모균이 각기 선택한 길이다. 대장균의 DNA는 인간과 달리 끝이 없는 둥근 것이라서 텔로미어가 짧아질 염려가 없다. 대장균은 무한히 분열하며 후손에게 똑같은 DNA 복제품을 전함으로써 불로장생의 길을 선택했다. 반면에 효모균의 DNA는 인간처럼 띠 모양의 DNA는 끝부분에 텔로미어가 있어 수명이 제한되는 위험이 있다. 효모균은 왜 띠 모양의 DNA를 선택했을까? 도쿄 과학기술원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효모균의 텔로미어를 제거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이 효모균의 DNA는 대장균의 것처럼 둥근 모양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DNA는 뭔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없다. 효모균은 번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의 유전자들을 다시 배열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는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 재배열을 상동 재조합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효모균은 양 끝에 있는 텔로미어들을 연결하고 이동해서 부모의 DNA를 배열한다. 하지만 텔로미어가 없는 효모균은 상동 재조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부모의 DNA를 서로 가까이 놓기 위해서는 결합 지점이 될 텔로미어들을 끝부분에 놔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DNA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머니의 DNA가 아버지의 DNA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DNA는 유전자들을 재배열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후손에게 다르게 재조합된 유전자를 전해줄 수 있다. 텔로미어는 상동 재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해주는 동시에 우리의 수명을 제한하는 두 얼굴을 지녔다. DNA를 선택한 생물체들은 불로장생할 가능성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 생물체들은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전해줘서 자손을 좀 더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게 했고 결국 오늘날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을 출현하게 했다.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세포 생물들이 제세포와 생식세포를 모두 지니게 된 것이다. 단세포 동물인 집신벌레에게서 발생 단계를 엿볼 수 있다. 집신벌레는 같은 DNA 안에 대핵과 소핵을 모두 갖고 있다. 대핵은 우리의 체세포에 해당되고 소핵은 생식세포에 해당된다. 생물체가 살아있는 한 DNA의 손상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집신벌레는 가능한 한 소액이 손상되지 않도록 대핵만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대핵은 생명체의 수명을 담당하게 됐다. 소액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DNA는 번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다세포 생물의 몸속에는 텔로미어라는 시한폭탄이 장착된 것이다. 반면에 생식세포에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소인 텔로머라제가 있다. 생식세포들은 번식을 통해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부모의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 부모의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전해진 후에 죽게끔 설계돼 있다. 하지만 생물들이 생식세포를 전한 다음에도 살아남는 기간은 저마다 다르다. 특히 인간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오랜 세월을 자손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내린다. 인류의 꿈인 불로장생. 우리 인간은 유전자에 기록된 노화와 죽음의 청사진을 해독하면서 그 꿈은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효모균과 집신벌레를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이 신중하게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후손에게 새로운 조합의 유전자를 남기고 영원한 터전 위에 다양한 생명을 남기는 길이다.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늘은 큰 사리때, 1년에 한 차례 거대한 오징어 떼가 찾아오는 날이다. 제나이 씨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전통적인 고기잡이로 오징어 잡이를 가르치려 한다. 제나이 씨가 오징어 떼를 손자가 기다리는 그물 쪽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아직 오징어의 습성에 생소한 손자는 노련한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조금밖에 못 잡는다.
평소엔 온화한 제나이 씨지만 바다에선 손자를 호되게 꾸짖는다. 제나이 씨는 바다를 알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제 노인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손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려 한다. 시계가 생명의 끝을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신중하게 불로장생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을 택했다. 우린 이런 삶의 길을 선택한 생명체의 후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후손을 낳고도 살아갈 수 있는 시계를 선사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시계가 멈추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음 세대의 유전자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물려줄 수가 있다.